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 만에 돌연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공항에서 귀국과 동시에 곧바로 체포한 가운데 귀국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의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에 170억 원을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과 철도, 항공 할인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여행 경비도 지원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여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5월쯤에는 1단계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합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치질, 요즘엔 먹는 약 치센이죠. 화장실도 이제 맘 놓고 갑니다. 출산 후 치질? 이제 걱정 없어요. 먹고 나서 정말 좋아졌어요. 디오스민 성분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치질약 판매 1위. 치질, 키우지 말고 치센. 에너지의 미래를 개척하다. 40년간의 경험과 국내 기술력. 한계를 정하지 않은 도전 정신. 벡셀은 에너지의 미래입니다. 비욘드 엑셀런스. 벡셀. 눕고 싶다, 풀고 싶다, 자고 싶다. 눕는 즉시 스르르. 마사지, 지압, 온열을 한 번에. 숙면 가전은 역시 한빛 나노 멀티케어 침대. 아름다움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보인다면. 놀라움이 아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면. 위대함이 아니다. 언제나 꿈꿀 수 있다면. 오직 소수에게만 허락된 주거명품 파라곤. 당신은 파라곤입니까? Sure, I'm Paragon. 유러피안 주거명품 파라곤. 두려워하면 지는 길. 피답게 피하지 않는다. 곧바로 핀 G430 아이언. 당신의 완벽한 시간을 위해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바칩니다. 모든 것들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이곳. 카스카디아. 당장 내놓지 못할까? 아이씨, 없다고요. 에이, 이래! 없어. 없대요. 고려시대가 그랬죠. 채권에서는 미래적으로. 내 채권의 미래는 미래신용정보.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로 삶의 질을 높여 더 고른 기회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기회 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산을 오르고 도전하며 이뤄냈다. 진간진 프리미엄과 함께 등산뿐만 아니라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건강한 관절이 필수니까 해민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진간진 프리미엄. 내가 만약 30대라면 말이야, 여행도 다니고 건강도 챙기고, 근데 무엇보다 금융. 요즘 보험 좋잖아. 이젠 영모기지가 보험으로 된다며? 라이프를 나름답게 KB 라이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지난 2017년 촛불 전국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다는 계엄령 문건 의혹이 있습니다.
5년 전 곰검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핵심 피의자를 놓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습니다. 바로 그 핵심 피의자가 다시 등장하면서 수사도 재개됐습니다. 왜 돌아왔는지, 또 기소 중지 이후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국 즉시 체포된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풀려날 예정입니다. 할아버지를 학살자로 비판했던 전 씨의 행보도 관심인데요.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키 오늘은 고물가에 내수 살리기에 나선 정부 움직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더 풀고 여행비까지 지원해 가게 지갑을 열고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출 부진 속에 경기를 떠받들 내수마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고용이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한 데다 계속된 고물가에 가게 씀씀이가 줄어든 겁니다. 보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 그게 기분 나빠. 쉽게 얘기해서는 소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술값이. 음식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먹는 것도. 줄여야지요. 뭐 가급적이 뭐 안 사고 덜 먹고 덜 쓰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수출에 이어 소비까지 경제 두 축이 흔들리자 정부가 직접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최대 3배로 높입니다. 여기에 농축수산물 할인과 유통업계 세일 확대로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올립니다. 코로나19로 3년 가까이 침체했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이 급증했는데 이런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내 숙박, 철도, 항공 할인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직원 등 최대 19만 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일본과 미국 등 22개국의 전자여행 허가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대규모 K-팝 콘서트를 잇따라 열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면서도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이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앞서 국회 소식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 마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농련,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 경제의 핵심입니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 원도, 20조 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 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제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제의 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쌀이 남아 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지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쌀 소비를 늘리거나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농민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 톤 수준의 초과 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 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 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됩니다. 특히 영세 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입니다. 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 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 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 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입니다.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식량 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 중요합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식량 안보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입니다. 쌀만 가지고 식량 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의 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습니다. 태국도 2011년 가격 개입 정책을 펼쳤다가 수급 조절의 실패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입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혈세를 내는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쌀값 안정과 수급 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난해에도 역대 수확기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시장 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을 빠르게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정부와 당은 농업 미래 발전과 쌀 수급 안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쌀 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입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미래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안은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2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가 3시부터 열렸고요. 예상했던 대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는 내용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당정 협의 결과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소개했습니다. 네, 한편에 또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지원 정책을 통해서 수급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굉장히 억울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북부지방법원입니다. 네, 한 위원장에 대한 심사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심사 2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심사에 임하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 당황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당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심사에서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거듭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점수 수정사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역시 그 부인하고요. 적극적으로 제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검찰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고의로 점수를 깎았고 한 위원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 위원장은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TV조선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숨겨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도 통상 4년이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임의로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작성토록 지시하거나 점수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과 한 위원장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5년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돌연 귀국했습니다. 네, 조 전 사령관을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한 검찰은 그간 중단됐던 내란 음모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 지난 2017년 12월 미국으로 나간 뒤 5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레 귀국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진실을 밝힐 건지 그리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수사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수사를 받을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내란 음모 혐의를 받는 조전 사령관을 조사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곧장 체포에 압송했습니다. 조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문건 작성 사실을 모두 숨기기 위해 문건 작성과 상관없는 위장 TF를 만들어 인력 파견, 예산 신청 등의 공문을 작성하고 활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해외 도피로 종적을 감췄던 조전 사령관이 귀국하면서 검찰이 계엄 문건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계엄 문건 작성 의혹. 지난 2018년 군검 합동수사단이 100일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당시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인데 그런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국군 기무사령부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합니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해 중화기의 무장 병력까지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배치하고 56개 언론사의 기사를 미리 검열하는 내용까지 세부 자료에 적힌 것으로 확인돼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과 군은 대통령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무사 장교 3명만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치명타였습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조 전 사령관이 기소 중지 처분을 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 더 윗선에 대한 수사도 자연스레 중단됐습니다. 이후로도 차일피일 귀국을 미루던 조 전 사령관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인 지난해 9월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귀국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반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귀국을 안 하신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건 검찰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구속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가려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윗선과의 교감 없이 조현천 사령관이 독단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이 앞에서 보신 대로 돌아왔고 수사가 재개된 겁니다. 혐의는 내란 음모.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김성수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계엄 문건 의혹부터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2017년 2월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헌재에서 이 탄핵에 대해서 가결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계엄령을 검토하는 그런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2018년 7월에 뭐 이런 추가적인 문건이 공개가 되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건인데 네. 당시에 이제 2017년 2월에 이 계엄 문건의 내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제 군에서 그리고 또 민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조금
그런 조금 뭐랄까요? 이런 물리적인 이런 좀 제재를 통해서라도 이 정부의 이런 체제를 전복하는 이런 걸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작성을 그럼 실제로 한 사람은 누구이고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윗선의 보고는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이런 거에 대한 쟁점이 됐었고 네. 이제 합수단까지도 마련이 됐었는데 이후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는 많이 조금은 잊혀진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계엄 문건 의혹에서 지금 오늘 입국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조윤천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받고 있는 혐의가 이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하는 데 있어서 총책임자였다. 이렇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총책임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문건을 본인이 작성을 지시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윗선에서 지시가 왔기 때문에 본인이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 군인들에게 지시를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윗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추가적인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이 핵심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핵심 인물이 2017년 12월에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이 난항이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실패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는 지점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당시에도 군 검이 수사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종적을 감추면서 기소 중지 처분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수사가 재개된다고 이제 하잖아요. 앞으로 그럼 여태까지 이루어진 수사는 어디까지 지금 정지가 된 겁니까? 네, 일단은 기소 중지가 됐고 이게 실제 문건이 이제 공개가 돼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게 2018년 7월입니다. 그래서 7월 5일에 처음으로 이제 문건이 공개가 된 다음에 7월 10일에 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를 하고 이제 이 합수단 그 군 검의 합수단이 이렇게 출범을 하면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7월에 이제 합수단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2017년 그로부터 거의 1년 전이지 않습니까? 2017년 12월에 이미 출국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좀 수사가 진행이 돼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 지금 발부받은 그 체포영장을 보게 되면 2018년 9월에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입니다. 앞으로 체포 시간은 48시간 정도 되는데 지금 48시간 동안 검찰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이게 그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 따른 영장에 의한 체포입니다. 이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8시간까지는 일단은 조금 이렇게 구금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지만 48시간 이상 구금을 하려면 이제 영장을 받으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결국에 48시간 내에 일단 지금 현재 사실관계, 이 검토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라든지 검토 문건의 작성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있는지, 결국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또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빨리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듣고 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관련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한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조현천 전 사령관의 귀국이 좀 급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뒤에 5년 넘게 시간이 흘렀고 그 중간에 지난해 9월에 또 한 번 잦은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귀국에 대해서 혹시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일단 귀국 당시에 이런 뭐 답변을 봤을 때는 뭐 본인이 일단 지난해 9월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들어온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진행되느라 늦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인의 수사가 국내에 들어오면 당연히 진행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검토는 있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이 조 전 사령관이 귀국 의사를 밝힌 날에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 조사 TF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자체의 이 발표 당시에 그 내용을 왜곡해서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9월 말씀. 예, 맞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렇게 세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9월에 그 귀국 의사를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고발이 있었던 것이 어떠한 조금 소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뭐 좀 여러 가지 좀 예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문건의 성격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계엄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 뭐 위법성이 있었는지,
뭐 내란 음모죄에 대한 여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건 결국에 내란 뭐 예비라든지 음모가 되느냐가 쟁점일 겁니다. 예. 근데 내란 같은 경우에 이제 형법에 내란이 규정이 돼 있는데 내란죄가 90조 그리고 80조 이렇게 이쪽 조항들에 규정이 돼 있고 90조에서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91조겠네요. 이 예. 내란이라는 것이 네. 국가의 권력을 배제하거나 아니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이라고 하는데 네. 국헌 문란에 대해서 91조에서 규정을 하는 것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토록 하거나 아니면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 기관을 이렇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걸 국헌 문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라도 이 계엄령의 선포의 목적이 이러한 내란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란 예비 음모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란의 이 성립 자체가 될 수 있는지가 조금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성의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그 문건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문건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럼 그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 뭐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목적이고 어떻게 실행할 것이니까 뭐 어떠한 부분들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진술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뭐 문자라든지 이메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확보가 되면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될 것이고 네. 혐의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짚어보면 일단 합수단 2018년도 이제 수사했을 당시에는 의심할 만한 정황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가 언론 보도 내용이거든요. 2018년도 군검 합수단의 자료를 지금의 검찰이 받아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수사가 이미 기소 중지가 돼 있었고 네. 사건 기록 자체는 계속 보관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 그리고 또 이제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자들의 재판 기록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이미 이 사건에도 기록이 같이 판철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합쳐서 일단 48시간 내에 좀 개략적으로 빨리 확인을 한번 하고 그리고 네.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해서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속을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당시 합수단은 관련자들 그 문건 작성에 연루됐던 관련자들을 줄줄이 구속 기소하면서 그때는 이제 계엄 문건 작성 업무를 은폐했는지 그 여부만 들여다보고 위법성 여부는 따지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핵심 관련자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진전이 될까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 문건을 작성을 지시했던 당사자라고 한다면 이 지시의 목적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작성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목적으로 작성이 되는 것인지를 이제 추상적으로 예상은 해볼 네. 수가 있겠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 입에서 내가 당시에 뭐 이런 의사였다라고 한다면 그걸 뭐 100% 신빙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걸 기반해서 수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무래도 수사가 쟁점이 되고 뭐 조금은 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지금 5년여 만에 신병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의혹들이 좀 규명이 될지 의문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목소리 일단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하신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주로 수고하십시오. 어떤 내용 소명하실 예정이십니까? 뭐 사실 그대로를 소명해야죠. 탄핵 정부 때 청와대 아니 들어가서 나온 여기서 걸로 알려졌는데 수사를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수사를 받을 입장이니까 수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도피를 돌아온 사람 치고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어서 과연 검찰이 조사를 받으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궁금하긴 한데 조사 과정에서 뭐 명백하게 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주장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자신의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네. 내란 예비 음모 같은 경우에는 이 처벌이 굉장히 중합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조금 가벼운 표정으로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본인이 이제 어쨌든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낮지 않은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을 검찰도 뭐 동일하게 생각할지 그리고 또 법원에서 동일하게 생각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지금, 근데 당시에도 뭐 합수단이니까 내란 음모죄 같은 경우에도 합수단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위법성 여부 같은 경우에도 조 전 사령관이 들어오고 나면 이런 부분은 명백하게 좀 규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 합수단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에 왔을 때는 검찰이 좀 내놓을 수 있는 주장들은 명백하게 있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검찰은 당연히 고소나 고발이 있기 때문에 뭐 유무죄를 판단하는 겁니다. 유죄만 추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죄만 추정하는 것도 아니죠. 뭐 당연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겠지만 그 일단은 실체적인 사실관계가 무언짓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볼 것인데 거기에서 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내가 이게 어떤 의도다라고 써 있지 않은 이상은 의도를 어떤 것인지 다른 사실관계들, 뭐 관련 사실관계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건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건에 작성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취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작성하는 게 정말로 뭐 이러한 좀 물리적인 행사가 내란의 목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작성자의 총책임자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지금 오늘 들어오면서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총책임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떤 의도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본인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건 지겠다고 밝혔거든요. 조 전 사령관이 말하는 진실과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진실이 일치할지 그 여부가 이번 수사의 어떤 핵심이 될 텐데 어떻습니까?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윗선 뭐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될 텐데 향후 어디까지 좀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 개헌 문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 윗선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이라도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 이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더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보고 만약 이것이 내란 예비 음모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예비 음모의 죄를 그 윗선에게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 윗선이 어디까지냐를 이제 뭐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 일단은 그 핵심 인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윗선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도 열어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핵심 인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핵심 인물에게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뭐 맞다 아니다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신빙할 수 있는지 또 검찰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그 부분 수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도 당사자가 부인을 한다거나 한다면 검찰에서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뭐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고심하는 과정 좀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어떤 지점이 될까요? 자, 기소 중지 이후 시간이 5년여가 흘렀고 피의자가 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가려내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앞에 그 합수단에서 했던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핵심 인물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진술도 한번 다시 살펴볼 것이고 그때의 진술들이 뭐 모두 다 지금 현재의 주장과 부합하는지 만약에라도 그게 이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이나 뒤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느 걸 더 신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 객관적 증거가 이 문건 외에도 그때 당시에 뭐 컴퓨터에 있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 작성 중이었던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휴대폰에서 뭐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문자 메시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전 사령관이 얘기한 이 진술이 현재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이 증거들과 맞는지도 볼 겁니다. 만약에 이 증거가 맞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좀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 좀 확보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논란이 수면이 올라왔을 때는 뭐 탱크를 배치하고 언론사에 뭐 검열한다는 내용까지 세부 자료가 좀 적혀있기 때문에 당시 좀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는데 아무튼 조현천 전 사령관의 귀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수사 재개되는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상혁 위원장 구속 기록에 놓여 있는데 잠깐 혐의를 먼저 좀 짚어볼까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혐의 자체는 지난 2020년에 TV조선의 재승인에 대한 이 심사가 있었습니다. 방통위에서 있었고 이 방통위에서 심사를 할 당시에 TV조선이 처음에 이 심사 점수는 기준 점수를 넘는 점수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방통위의 간부 2명이랑 그리고 당시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가 공모해서 이 점수를 다시 조금 낮췄다는 거죠. 그렇게 낮추게 함으로써 TV조선이 원래는 그냥 쉽게 승인을 받았을 것인데 점수가 조금 문제가 되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 이 세 사람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걸 지시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범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혐의를 일단은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이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을 조금 이 위원장이 임의로 좀 배치를 하면서 직권 남용에 뭐 이런 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혐의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석하면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출석 전에도 SNS에 글을 올려서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부인하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SNS에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그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와 관련해서 뭐 혐의가 없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을 한 명을 임의로 좀 배치를 하는데 그게 좀 본인의 사람이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조금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지 뭐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심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이런 거에 뭐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하는 이런 좀 주장을 해서 이 부분 관련 금일 검찰에서도 금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주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예정인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예, 일단은 이 구속영장 발부는 결국에 형사소송법 70조의 이제 1항을 봐야 됩니다. 그게 1항을 보면 요건이 뭐냐면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의심이 되는 그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거지가 없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검찰에서는 범죄 혐의에 상당한 소명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와 관련한 뭐 진술이라든지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이제 한상혁 위원장 측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혐의가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굳이 구속을 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이게 피의자의 방어권을 우선하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증거인멸에 정말 좀 중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것이고 현재 지금 양측에서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이번 주 후반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규모가 커서 오르긴 오를 텐데 인상폭을 놓고 막판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2분기에 적용할 전기와 가스 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에너지당국인 산업부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 16일, 가스공사는 17일에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을 덜어내려면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에도 1kW당 13.1원이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지만 전기는 여전히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지난 1월 한전의 전력 구입 단가는 1kW에 162.59원인데 비해 판매 단가는 147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산업부의 올해 인상 목표액 51.6원을 고려하면 2분기 요금 인상폭이 적어도 1분기만큼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전의 적자 32조 6천억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올해도 지금 1, 2, 3월에 여전히 적자인데요. 1, 2, 3월에 적자를 털어내고 또 앞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50원 정도 올라야 되는 거죠. 1분기에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난방 수요가 줄어 가격을 올리더라도 요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겨울 난방비 폭탄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기재부는 에너지 요금 동시 인상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은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1년 중 가장 적은 4월을 요금 인상의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3분기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4분기, 여기에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이번 2분기를 놓치면 요금 인상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작했던 1,000원의 아침밥이 대학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대상은 물론이고 예산도 15억 9천만 원으로 2배 정도 확대됩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밥을 먹으러 대학생들이 학교로 갑니다.
메뉴는 쌀밥과 김치찌개, 햄볶음, 샐러드, 깍두기, 콩나물 무침인데 가격은 단돈 1,000원.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내는 1,000원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인기 폭발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함이라는 목표가 생겨가지고 생활 습관도 좀 더 바르게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대학교에서 겪었던 사업 중에 제일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야 주목을 받은 겁니다. 대학 시절 1,000원의 아침밥을 즐겨 먹던 학생은 지난해 농식품부에 사무관으로 들어와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0년도까지 시험 준비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1,000원 아침밥 덕분에 학교 생활 건강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이 난 농식품부는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학도 대폭 늘리고 아침밥을 그렇게 그 제도를 원하는 그 학생들 숫자도 좀 대폭 늘리고 해서 가급적 최대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7억 8천만 원에서 15억 9천만 원으로 인원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잠정안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건데 예산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약 90개 대학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신규 참여대학을 모집하고 현재 참여대학에는 지원 학생 수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5월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우리도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도 5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후 2부입니다. 네, 일상 회복 로드맵 좀 더 전해주시죠. 네, 방역당국은 3단계로 나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시점에 맞춰 시작하는데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에 들어서면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사라집니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대본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바꾸고 확진자 통계도 매일 발표하는 대신 주 단위로 발표합니다. 일상회복 2단계는 대략 7월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확진자 감시 체계가 표본 감시로 바뀌며 백신과 치료제는 무료로 유지되지만 검사비와 치료비는 점진적인 조정이 시작됩니다. 또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가 모두 권고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인 3단계는 인플루엔자처럼 상시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시점으로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상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13,134명으로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으로 38일째 100명대를 나타냈고 사망자는 14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입원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 들어가려면 매번 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해서 검사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는 환자 보호자의 PCR 검사비에 대해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건 최대 10명 검체를 한 번에 모아 검사하는 풀린 검사뿐이고 병원에는 이를 도입할 의무가 없어서 여전히 큰 돈을 들여서 개별 PCR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살의 이구는 몸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한 희귀난치병, 뮤코다당증 환자입니다. 폐렴 증상이 수시로 나타나 그때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부모에겐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은 병원에 들어가려면 72시간 안에 이뤄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군 부모는 맞벌이 부부라 거의 매일 교대해야 해서 PCR 검사 비용도 날마다 나가는 셈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6개월 동안 병원비가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가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간병하는 사람들에 대한 PCR 검사를 또 시행하라고 해서 지난해 2월 정부는 입원 환자 보호자의 PCR 검사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4,000원 정도 20%입니다. 그러나 여러 검체를 섞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올 경우 각 검체를 따로 검사하는 풀링 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건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풀링 검사 방식을 선택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병원 재량입니다. 따라서 A군이 입원한 병원처럼 개별 검사 방식을 도입한 곳에서는 여전히 10만 원 가까이 돼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풀링 검사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다.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풀링 검사를 진행하려면 검사 정확도를 관리한 전문 인력도 별도로 둬야 하기 때문에 검사 방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복지부는 어떤 병원이 풀링 검사를 채택했는지, 그래서 PCR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며 검사비 부담까지 추가로 짊어지는 것을 최대한 덜어주겠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병원 내 PCR 검사 의무를 없앨 필요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간병인도 병원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없는 경우를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빨리 이어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에선 보호자의 PCR 검사 의무를 2단계부터 해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낮은 수입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소아청소년과를 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었지만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이제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아청소년 의료 시스템 붕괴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부족인데 정부는 시설 확충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남욱 변호사가 대선 경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있지도 않은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 토론회를 마친 뒤 남 변호사 진술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그게 사실 같아 보이느냐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일방적 주장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일이지 자신에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성남시장실 배치도를 공개하며 당시 집무실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뇌물을 제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 내에 설치했다는 CCTV는 모두 가짜라면서 이 주장은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탄핵된 내용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지 석 달 만입니다.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노 의원 측은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노웅래 의원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뒷돈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박 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9억 원대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노 의원에게도 물류센터 인허가나 공기업 인사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노 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박 씨 측 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선거자금도 지원받았다고 검찰은 결론 냈습니다. 뒷돈을 건넨 박 씨도 노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석 달 동안 보강 수사에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노 의원 자택에서 다발로 압수한 현금 3억 원의 성격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돈 뭉치를 묶은 띠지와 일련 번호 등을 토대로 출처를 추적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나온 돈 부정한 돈 아닙니다. 검찰은 봉투채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습니다. 증거 자신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입니다. 검찰은 일단 충분히 소명된 혐의부터 기소했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미 입장을 다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퉈 무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국 즉시 경찰에 체포된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이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풀려날 예정입니다. 네, 전 씨가 한국에 입국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대신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곧장 광주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일보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우원 씨, 오늘 언제 경찰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새벽 6시쯤 전 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자마자 전 씨를 체포했습니다. 미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 씨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로 압송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구속 필요성이 적다고 보고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 씨는 오늘 풀려날 예정입니다. 석방 시각은 오늘 오후 6시 이후 밤쯤으로 확인됐는데 정확한 시점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더 대중들에게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마약 의심 물질을 투약하는 모습을 대중들 앞에서 스스로 또 밝히기도 했잖아요.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씨는 개인 SNS를 통해서 본인과 또 지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해 왔는데요. 예. 심지어 지난 17일엔 미국 뉴욕 자택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들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를 실제로 투약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 씨는 환각 증세를 보이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혀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치료를 받고 나온 전 씨가 SNS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 실제로 입국한 겁니다. 전 씨는 귀국 직후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 병원 기록도 다 제가 을 사용한 기록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경찰은 전 씨가 풀려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하면서 전 씨가 SNS에서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복용 혐의를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다 보여드렸다. 자, 전 씨가 실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 씨는 한국에서 마약을 거래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 전 씨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오면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을 단순히 투약한 사범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 씨는 스스로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또 자진해서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볼 수 없어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 씨가 실제로 얼마나 투약했는지 그 횟수 정도는 더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겠지만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마약류의 단순 투약 사범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우원 씨에게 같은 전과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은 드물고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이제 오늘 풀려날 예정인데 5.18 그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이전에도 계속 밝혔기 때문에 광주로 향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앞서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할아버지인 고 전두환 씨가 학살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국 방문 목적은 5.18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전 씨는 귀국 전인 지난 26일 5.18 기념재단에 사죄 뜻을 담은 SNS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나가고 있는데 전 씨는 메시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더 깊게 배우고 사죄드리고 반성하고 싶다면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도착하면 곧장 광주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다만 전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즉각적인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풀려나면 자신이 말한 대로 빠른 시일 안에 광주를 방문해서 5.18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아직 고 전두환 씨 일가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5.18 피해자나 유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요. 전우환 씨가 직접 만나 사과한다면 최초 사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우원 씨가 전두환의 손자라는 점, 그리고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광주로 간다는 뉴스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인데,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전 씨가 5.18 유족과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광주를 방문하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세 곳이 모두 재단과 같은 건물에 있어서 전 씨가 만약 기념재단으로 온다면 유족과 피해자들과 바로 만남은 성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전 씨가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원한다면 이 역시 그날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단 측은 전 씨가 마약 투약 혐의자라 신빙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물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단 측은 아직 전 씨를 실제로 만나 의견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서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 씨가 사죄한다는 진솔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전 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라 5.18 관련 단체들과 구체적인 만남 일정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또 전우환 씨 지금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어떤 의혹들도 폭로를 이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SNS를 통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전두환 씨 일가의 검은 돈, 즉 비자금입니다. 전 씨는 자신의 아버지 전재용 씨와 또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서울 연희동 자택 금고에 있는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 명의로 기업을 세우고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 비자금을 감췄다고도 말했는데요. 자신에게 증여된 비상장 주식은 서류상 기업의 설립자가 경호원이었다거나 유학비를 가정부 명의로 송금받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집안에서 돈이 경호관들에게 갑니다. 경호관들의 이름으로 비상장 주식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 주식을 가족 멤버들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전 씨의 발언으로 고 전두환 비자금 의혹과 또 미납 추징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1997년 전두환 씨는 대법원에서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2%인 922억 원은 내지 않은 채 전두환 씨는 재작년 11월에 사망했는데요. 지난 2013년 검찰이 특별 환수팀을 꾸려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지만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922억 원을 미납한 채 숨졌다. 어떻습니까? 전우원 씨 폭로 이후 검은 돈 수사에 검찰이 다시 나섰는데 미납금 추징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고발로 고 전두환 씨가 비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본격 수사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공소시효 때문인데 우선 고발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가 가장 긴 이 비자금 은닉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지났습니다. 922억 원 미납 추징금 집행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그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대법원이 전두환 씨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에 반발해서 낸 행정소송에서 검찰의 손에 들어줬지만 추징 당사자인 전두환 씨가 사망한 뒤라서 실제 압류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3년 전 국회에 발의됐지만 법 개정엔 실패했습니다. 설사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특례 조항이 없는 한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는 논란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만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 원은 검찰이 최종 승소하면 추징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남은 공매대금 환수를 최대한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수사기관이 전우원 씨 마약 투약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 전두환 일가 비자금과 또 불법 재산 폭로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석방 시각이 오늘 오후 6시 이후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우원 씨의 이후 행보도 그 시각 이후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일보 황보혜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북한이 날선 반응을 보여온 한미연합 상륙훈련이 4단급으로 규모를 키워서 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네, 적후방 해안에 상륙해 목표 지역을 확보하는 핵심 작전인 결정적 행동에 돌입한 현장에 임성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바다에서 해안으로 돌진합니다. 백사장에 다다른 장갑차 안에선 무장한 해병대원들이 속속 내리고 목표 지점을 향해 신속하게 내달립니다. 곧이어 미 해병대 공기부양정 LCAG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해안으로 상륙합니다. 해안에 상륙한 미 공기부양정에서 이 장갑차 등 장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도착한 우리 해병대원들이 이 과정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선 공군 수송기 C-130에 몸을 실은 돌격부대가 적진을 향해 강하하고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도 미 해병대원들을 육지로 태워 나릅니다. 한미 해병대가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의 핵심 단계인 결정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부활하면서 여단급에서 4단급으로 체급을 키웠습니다. 대형 수송함 독도함과 미 강습 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이 동원됐고 화력 지원을 위한 미 F-35 전투기,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결정적 행동 단계 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해안을 점령하고 대규모 지상군 작전이 가능한 영역을 확보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해병대의 견고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결전 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하겠습니다. This exercise is designed for the combined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s important to us. It's important for the regional stability. 한미 해병대는 다음 달 3일까지 훈련을 이어나갈 예정인데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원수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포함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전술핵 탄두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 동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전술핵 탄두와 관련해선 북한이 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것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영 씨가 도피 중 세계 곳곳에서 VIP 대접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관도 형과 그의 일행은 현재 상황에 대해 유난히 놀란 것처럼 행동했다며 그들은 세계 다른 곳에서 VIP 대접에 익숙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지치 장관은 또 권 대표 일행으로부터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를 압수했으며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핵 군축 협정 참여 중단과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언급으로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자국 핵탄두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며 일단 저강도 대응에 나섰는데요. 폴란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에 전술핵이 배치되면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언급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hat I've been talking to you guys about for the last year. This is dangerous kind of talking, and it's worrisome.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핵무기 벨라루스 배치나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러시아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전술 핵무기 배치 결정은 서방 국가들 압력에 대응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벨라루스 국영TV 진행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수도에 핵 공격할 것이라며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만나 안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군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핵 위협에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벨라루스의 강력 제재로 경고했습니다. że poziom sankcji, który zostanie nałożony na Białoruś, będzie znacząco bardziej dotkliwy dla reżimu Łukaszenki. 미국은 핵군축 조약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의 자국의 핵탄두 숫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Lawful countermeasures intended to encourage Russia to return to compliance with the treaty, and the U.S. will likewise not provide its biannual data update to Russia. 2011년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전략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했습니다. 두 나라는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고 1년에 2번 각자 배치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을 우크라이나로 초청해 만나고 싶다며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관련 각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 주석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화에 대해선 제공할 수 있는 소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을 포함해 6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초등학교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총기 소유를 둘러싼 불만과 규탄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규제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 공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Let's go! 무장경찰의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 교실과 복도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용의자는 2층 로비에서 발견됐는데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Suspect down! Suspect down! 신고에서 제압까지 걸린 시간은 14분. 신속한 대처에도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희생됐습니다. 28살 여성 용의자는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지도까지 만드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던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범행을 위해 주변 5개 지역 판매점에서 총기 7정을 샀습니다. 모두 합법적 구매였습니다. 3 of those weapons were used yesterday during this horrific tragedy that happened. 국민 불안과 총기 규제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견해 차이 때문입니다. Had enough of sending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to school and wondering if they're going to be victims of assault rifles? I mean, this is madness.
What the magazine holds, the goal is to get guns out of the hands of people that are mentally unstable or criminals. So. 현재 미국 인구는 3억 2천만 명가량인데 소유한 총기는 4억 정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들어 4명 이상이 희생된 총기 난사 사건은 131건에 이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오늘부로 안보실장직에서 사임한다며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은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성한 안보실장과 관련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고요. 앞으로 대학에 복귀한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김성한 안보실장과 관련된 또 추가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올해 들어 10번째 시위인데요. 노조는 중재자를 임명하자고 제안했지만 마크롱 정부는 거절하며 연금 100% 수령 나이인 현행 정년 62세를 64세로 늦추는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수도인 파리 한복판을 비롯해서 프랑스 전역 곳곳이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얼룩졌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경찰에 물건을 집어던지고 쓰레기에 불을 붙이거나 열차 선로 등을 막는 등의 과격 폭력 행위를 지난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했습니다. Il a été sourd et aveugle pendant près de 2 mois, ignorant semaine après semaine toute la colère et toutes les manifestations. 경찰은 최루가스로 맞대응했고 랑트 등에서는 은행과 버스 정류장의 유리 등이 부서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파리 시위 현장에서만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연금 100% 수령 나이인 현행 정년 62세를 64세로 늦추는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는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정부 추산 70여만 명, 노조 추산 200만 명이 참가했는데 이전 시위보다는 규모가 줄었습니다. 시위와 맞물려 파업도 이어져 기차와 지하철, 항공 등의 운행이 차질을 빚었고 박물관과 에펠탑 등 관광 명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Là, ce qui est intolérable, c'est le 49.3. Ça a mis le feu aux poudres à tout le monde. On ne peut pas accepter de dire qu'on est en démocratie dans un pays quand vous avez plus de la moitié du peuple qui est contre cette réforme. Les gens se battent. 다음 달 6일에 11번째 시위를 열기로 주요 8개 노조가 뜻을 모은 가운데 온건 성향의 민주 프랑스 노동연맹은 연금개혁 추진을 잠깐 중단하고 중재자를 임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금 개혁 논의는 의회에서 끝난 과거의 일이라며 거절하고 개혁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기를 잃더라도 국익을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로 최근 한 달 사이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네, 새벽 시간 유리창을 깨고 금은방에 들어와 금부치를 대량으로 훔쳐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피해 금액은 150돈, 시가로 하면 4,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금은방을 터는 데 걸린 시간이 40초에 불과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새벽 불이 꺼진 금은방. 갑자기 셔터가 올라가더니 헬멧을 쓴 남성이 등장합니다. 곧이어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재빨리 금부치가 들어있는 진열대까지 깨부숩니다. 주섬주섬 금부치들을 집어들더니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서울 신길동에 있는 금은방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3시 반쯤. 경찰이 출동했지만 현장에는 산산이 조각난 유리 조각만 남아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금은방입니다. 절도범이 이곳 금은방을 털고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40초에 불과했습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 절도범이 훔쳐간 금부치는 150돈, 시가로 치면 4,600만 원에 달합니다. 30년 넘게 금은방을 운영해온 주인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연락받고 집에서 오는데 빨간불인데도 찾기를 막 뛰어서 왔는데 어떻게 온지를 모르겠어요. 절도범이 훔쳐간 것도 비교적 작물로 처분하기 쉬운 금목걸이와 팔찌. 경찰은 절도범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만큼 금은방과 인근 CCTV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과 수법을 고려했을 때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이 해마다 진행된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에서 수십 개 지적사항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년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권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이번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3년간 화재보험협회가 진행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화재 위험 설비와 연소 확대 방지 시설 등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매년 40가지 넘는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번 화재의 발화점으로 지목된 가류 공정에서 3년 내내 같은 보안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류 공정 지하 형광 등에 쌓여 있는 분진 등으로 과열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밀폐형 조명기구로 교체할 것과 오일 누출 시 주변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 방지턱 설치가 권장됐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형광등 교체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류공정 지붕에 설치된 설비의 무게 때문에 화재 시 공장 건물 붕괴가 우려된다는 점도 해마다 지적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보험 갱신을 위해 진행된 점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 점검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협회와 함께 점검한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조치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 지적사항들이 이번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최소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고 지적사항 조치가 미비해 화재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공장 잔해들로 발화점에 대한 현장 감식은 오는 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한국타이어는 화재 피해가 없는 1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른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20분쯤 서울 마곡동 자택에서 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책을 찢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모르는 성인 남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 A씨와 아이를 데려가려던 B씨를 모두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두 사람이 아이를 넘겨주는 대신에 병원비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낳은 아이를 두고 잠적을 했고 이후 B씨가 나타나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려다가 적발됐습니다. 클린스만 호의 중앙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우루과이전을 마치고 대표팀 은퇴를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경기 후 몸이 힘들어 보인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신적으로도 축구로도 몸으로도 힘들다고 대답하며 대표팀보다 소속팀에서만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 측은 이 같은 돌출 발언에 놀라면서도 4월에 클린스만 감독이 나폴리에서 김민재를 직접 만나 잘 다독일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좀 힘들고 좀 멘탈적으로도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당분간이 아니라 그냥 지금 소속팀에서만 집중할 생각입니다. 멘탈적으로 좀 힘들다는 거는 좀 이적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드신 건가요? 아니 그냥 축구적으로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팀보다는 이제 소속팀에서만 좀 신경 쓰고 싶어서.
유로 2024 조별리그에서 스코틀랜드가 맥토미네이의 연속골을 앞세워 거함 스페인에 일격을 가했습니다. 유럽 축구 소식 서봉국 기자입니다. 전반 7분 로버트슨이 스페인 수비수의 실수를 틈타 정확한 크로스를 내줍니다. 메뉴에서 뛰는 미드필더 맥토미네이가 침착한 마무리로 선제골. 후반 6분 이번에는 티어니가 질풍 같은 역습을 전개한 스코틀랜드. 또 한 번 상대의 어설픈 플레이가 나왔고 쇠다둔 맥토미네이는 강력한 발리슛을 터뜨렸습니다. 점유율 25대 75로 크게 뒤졌지만 슈팅 수에서는 앞서는 실속 축구 끝에 역사적인 2대0 승리. Listen to this. Scotland 2, Spain 0. 스코틀랜드는 지난 84년 월드컵 예선 이후 39년 만에 무적 함대를 제압했습니다. 유로대 개최국 벨기에는 독일과 골잔치 끝에 승리했습니다. 앞서 두 골을 넣은 더브라위너는 후반 33분 득점까지 성공하며 한 골, 어시스트 2개로 활약했습니다. YTN 서본국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구단이 시즌 개막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장정석 단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지난해 포수 박동원과 계약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김상익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장정석 단장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기아는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임직원과 선수단의 준법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구단이 판단하는 거는 협상 과정에서 단장으로서의 적절치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사건은 기아 구단 최고위층이 장정석 단장이 계약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으면서 표면화됐습니다. 장 단장은 앞서 구단의 해명 요구에 농담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해임 조치를 피하지 못해 야구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습니다. KBO도 유사 뒷돈 거래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이나 만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농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매년 부정행위 관련해가지고 선수 면담을 하거든요. 추가를 해가지고 한번 면담을 받는 걸로 그건 검토를 해야 되겠죠. 장정석 단장은 키움 감독 시절 함께했던 박동원을 지난해 기아에 영입한 뒤 FA 자격을 앞두고 단연 연장 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박동원은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취득해 LG와 4년간 총액 6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WBC 1라운드 탈락으로 거품론에 빠져있던 야구계가 시즌 개막을 눈앞에 두고 성착취물 제작 선수 파문에 이어 또 하나의 큰 악재와 마주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여자농구 레전드 박찬숙 감독이 지휘하는 서대문구청 여자실업농구단이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입단 테스트를 통해 선발한 선수단은 프로 출신인 정유진, 홍소리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가운데 유일한 단체 구기 종목팀이 된 서대문구청은 5월 실업연맹전을 시작으로 10월 전국체전 등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골프 황제 박세리 전 여자골프 대표팀 감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박세리 전 감독은 앞으로 1년간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스포츠 인재 양성과 스포츠 산업 육성 등 공단의 다양한 사업을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올봄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곳곳에 아름다운 봄꽃들이 조금 빨리 피어났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은 강릉 경포의 모습인데요. 벚꽃이 예정보다 빠르게 개화하면서 4월 4일에 개막할 예정이었던 벚꽃축제가 오는 31일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 윤중로를 비롯한 도심에서도 화사한 벚꽃이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함이 감돌면서 봄꽃 구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내일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곳곳으로 건조특보도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봄꽃 나들이 하실 때는 호흡기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